평단으로부터 혹평을 들었지만 오히려 대중의 선택을 받아 흥행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술성, 참신함은 좀 미흡하지만 보편적인 정서를 파고든 스토리, 각종 재미 요소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영화들이 그렇죠. 물론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경우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든 분들에게 거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자동차를 대입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오늘은 완성도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대신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한 한 소형 SUV의 이야기입니다. 등장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미지근했던 국내 소형 SUV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차. 제조사 발표 여성 고객 비율이 전체 판매량의 무려 64%에 달했던 진정한 여심 저격 SUV. 이번 시간에는 쌍용 티볼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굵직한 SUV들을 만들어오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쌍용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 영상에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자 앞으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말인 SUV 열풍이 가장 반가웠을 회사죠. 하지만 시장이 쌍용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앞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통의 역사와 더불어 회사의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등 풍파를 겪고 있었고 2010년 말 인도의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에 인수되어서도 회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출시한 주력 제품 라인업이 못난이 3인방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시장에서 처참히 실패했고 사활을 걸고 개발했던 액티언의 후속 모델마저 쌍용차 사태 등 각종 사건 사고로 회사가 아예 셧다운되면서 출시 시기를 놓친 것도 꽤나 깊은 타격이었습니다. 경쟁차의 신형 모델보다 더 늦게 투입되면서 신차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죠. 그럼에도 코란도씨가 쟁쟁한 경쟁차들 사이에서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렸고 틈새를 노린 픽업 트럭 시리즈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등 판매량 증가와 함께 회사가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한 신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경쟁차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안정을 취할 새도 없이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었죠. 다만 쌍용차의 개발 여건은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라인업을 동시에 개발할 수 없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대? 모기업인 마힌드라의 입김도 강력하게 작용했죠. 애초에 마힌드라 역시 현지에서 SUV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쌍용차의 노하우와 자원을 이용해 선진 기술이 적용된 최신 모델을 개발 및 투입하고 현지 SUV의 품질을 높이려는 게 그들의 인수 목적이었습니다.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라인업이 겹치는 중형 SUV 대신 빈약한 라인업을 채우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용이한 소형 SUV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쌍용의 소형 SUV 프로젝트 X100이 시작됐죠. 다행히 SUV를 이전의 기능적인 면이 아닌 승용차를 선택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여기게 되면서 크로스오버 차량, 즉 도시명 SUV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중에서도 컴팩트 SUV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앞서 2012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컨셉트카 XIV2를 예고편으로 내놓은 쌍용차는 2015년 X100의 양산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구형차들을 개량해 신모델을 만들어왔던 이전과 달리 플랫폼부터 파워트레인까지 완전히 새로 개발한 완전 신차였죠. 차명은 티볼리, 소형 SUV라는 체급에 걸맞게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작지만 아름다운 휴양도시에서 따왔고 컨셉트카의 디테일을 충실히 따른 외관은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속된 말로 밑값을 하는 생김새였죠.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 등으로 또렷한 인상의 전면부는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을 더해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측면부는 짧은 전장 탓에 자칫 키 큰 해치백 느낌이 들 수 있었지만 두툼한 차체와 각을 세운 필러 디자인으로 이를 해소했고 넉넉하게 두른 플라스틱 가니쉬는 거친 느낌과 함께 시각적으로 지상고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 어떤 길도 달려줄 것만 같은 든든함을 줬습니다. 당시 소형 크로스오버에서 유행했던 투톤 루프를 더한 것도 트렌드를 충실히 따른 부분이었죠. 휠하우스를 가득 메우는 18인치 휠도 차와 잘 어울렸는데 쌍용차가 의외로 휠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세단에나 어울릴 법한 편평비의 타이어 사이즈는 다소 빈약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후면 역시 다부진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면발광을 더한 LED 테일램프를 양쪽 끝에 배치해 전폭을 실제 수치에 비해 넓어 보이도록 유도했고, 그동안 국산차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던 형태의 램프 그래픽은 신선했죠. 다만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만든 차답게 리어 범퍼 중앙에 자리한 후방 안개 등은 상황에 맞지 않겠으면 뒷차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기도 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날카로워 보였던 트렁크 도어의 끝단은 실제로도 날카로워 트렁크를 여닫을 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롱패딩 걸리면 찢어져요. 그래도 대부분 차량과는 다르게 헤드램프의 주간주행 등과 함께 리어램프의 미등이 상시 점등되면서 야간 운행 시 헤드램프를 켜지 않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없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외관에 대한 반응은 소비자와 전문 매체 모두 호평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수입차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순동한 인상의 경쟁차와 비교하면 확실히 존재감이 돋보였고, SUV의 견고함과 스포티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 타겟인 20, 30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죠. 실내 역시 톡톡 튀는 겉모습에 걸맞게 꾸며졌습니다. 고성능 차의 전유물이었던 D컷 스티어링 휠, 수평보다는 수직과 사선을 주로 사용해 외관에 경쾌한 느낌을 이었고, 메탈 그레인과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으로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베이지와 레드 투톤 인테리어를 적극 사용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화려한 조명이 돋보이는 실린더 타입 계기판과 송풍구를 사이로 배치된 인포테인먼트 화면 등 전반적인 구성이 당시 현대차와 아주 흡사했는데,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운전석 통풍 및 열선 시트, 블루투스 오디오 등 차급 이상의 편의 장비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까지 현대차를 그대로 빼닮아 동급 대비 패키징이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고 처음에 터치 패널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타보니 저 빨간 바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뭔가 좀 괜히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SUV답게 높은 전고로 차에 탔을 때 비슷한 가격의 준중형 세단보다 쾌적한 공간감을 제공했고, 높은 시트 포지션이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줘 운전도 편리했죠. 뒷좌석 공간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체급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보통 체격의 성인이 이용하기에 무리 없는 수준의 공간이었고, 훨씬 나중에 등장한 기아 셀토스나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해도 공간 면에서 딱히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급에서 유일한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제공해 가족과 함께 타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편의성을 자랑했죠. 고무줄로 엮어놓은 시트백 포켓,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트백 밴드? 아무튼 이것도 독특했습니다. 뭐 꽂아놓으면 보기 좀 안 좋았지만요. 다만 철진한 스텝 게이트 방식의 기어 레버와 쉐보레 엄지 버튼과 쌍벽을 이루는 수동 변속 토글, 차급의 한계가 느껴지는 투박한 버튼 질감,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은 버튼 위치 등은 인테리어를 어딘가 엉성해 보이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계기판 중앙에 자리한 트립 정보창을 조작하기가 매우 나빴는데, 타사처럼 방향키 방식이 아닌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메뉴 버튼과 선택 버튼을 수없이 눌러가며 조작해야 했죠. 이건 아니라고 봐. 계기판 색상 변경같이 기능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한 번 누르면 비상등을 3번 점등하는 이 원터치 3 비상등 버튼은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상하게 쌍용차에만 이게 있는데 미안할 일이 많은 차라 그런가요? 파워트레인은 외주 개발한 4기통 1.6L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가솔린 전륜 구동 모델을 시작으로 후에 1.6L 디젤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한 사륜 구동 모델을 띄엄띄엄 투입했습니다. 주력인 가솔린 모델은 터보 엔진을 탑재해 경쾌한 성능을 제공했던 경쟁차 트렉스와 달리 내구성 중심의 MPI 방식으로 생김새에 걸맞는 출력을 제공하진 못했습니다. 유류 품질이 좋지 않은 개도국 시장 수출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나중에 출시된 디젤 모델은 그나마 호쾌한 가속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래도 주행 연비는 준수한 편이었고, 대부분의 일상적인 운행 환경에서는 무난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6단 자동 변속기와의 궁합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해서 원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변속 충격도 자주 발생했죠. 왠지 모를 헐거움이 느껴지는 전자식 스티어링의 조향감 때문에 코너를 돌 때는 속력을 많이 줄여야 했습니다. 2016년에는 뒷부분을 늘려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인 롱바디 모델 티볼리 에어를 선보이기도 했죠. 휠 베이스는 그대로 둔 채 차체 뒤쪽만 잡아 늘린 모델이었는데, 승객 공간은 기존 모델과 차이가 없었지만 당시 모 중형 SUV에도 없던 리클라이닝 기능과 웬만한 중형 SUV에 버금가는 트렁크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뒤통수로 이질감이 들 것 같았던 외관은 의외로 준수했습니다. 물론 원본이 워낙에 괜찮아서겠지만 앞서 이 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선녀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늘어난 차체로도 기본형 티볼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외모였지만 범퍼 디자인 등을 조금 더 단정하게 다듬어 한결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이 날개 엠블럼은 목에 튀었지만요. 운전이 편리한 소형 SUV의 장점과 넉넉한 편의 장비, 저렴한 유지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패밀리카, 세컨드카로 선택하거나 업무용 차량과 자가용의 구분이 없는 자영업 소비자도 선호했습니다. 특히 차박, 캠핑 등 많은 장비를 동원하는 레저 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차급 이상의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티볼리 에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죠. 다만 커진 차체만큼 불어난 체중으로 가뜩이나 부족했던 가솔린 모델의 출력이 더 모자라게 느껴졌고 연비 또한 나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디젤을 선택하자니 차값이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준중형 SUV와 가까워져 메리트가 좀 떨어졌죠. 그럼에도 광활한 트렁크 공간은 준중형 SUV보다 우월했고 소형 SUV 특유의 경제성으로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후화된 당시 코란도시 판매량의 일부분을 흡수하기도 했어요. 늘어난 꽁무니가 후방을 눌러주면서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은 코너링이 불안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곤 했는데 2억 마일리 스페인에서 비수가 날아 꽂히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죠. 긴급 상황 회피기동 테스트, 일명 무스 테스트로 유명해진 스페인의 자동차 전문 매체 KM77에서 흰색 티볼리 에어가 과감한 차선 이탈 솜씨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모습이었지만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인 ESP가 오작동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 덧붙었고 뒤이어 다른 차량이 투입되면서 힘겹긴 했지만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아름다운 스핀만이 선명하게 남아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한 차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내외관의 디자인을 다듬고 편의 장비를 새롭게 추가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 티볼리 아머를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범퍼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휠을 적용하는 선에서 그쳤고 대신 전작에서 이어진 커스터마이징 품목의 개수를 대폭 늘려 무려 수십만 가지에 달하는 조합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개성을 뽐낼 수 있었죠. 실내 역시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기존에 지적받던 스텝게이트형 기어 레버를 보편적인 일자 형태로 변경해 구형차 티를 덜어냈고 수동 조작 토글도 레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꿔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대세에 따라 첨단 주행 안전 장비를 적용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자동 긴급 제동과 차선 이탈 경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이 한데 묶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를 꽤나 저렴한 가격의 옵션으로 제공해 상품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무려 플래그십 체어맨과 G4 렉스톤에도 없는 하극상에 가까운 구성이었어요. 단 저렴한 가격에 걸맞게 오로지 카메라 알고리즘으로만 전방 충돌과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장치였지만 직접 써보니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모자람이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완성도를 선보였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꽤나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웬만한 코너에서도 손에 힘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자신감이 너무 과했는지 무리수에 가까운 광고를 선보여 욕을 먹긴 했지만요. 티볼리는 등장과 함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앞서 출시된 쉐보레 트렉스와 르노 삼성의 QM3가 시장에서 나름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차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표를 달고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무엇보다 두 모델은 해외 브랜드에서 기획된 차량인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기대 이상 비쌌지만 편의 장비와 소재는 누구보다 차급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거 살 바에 아반떼 산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티볼리는 달랐어요. 자동 변속기와 쓸만한 편의 장비를 넣어도 2천만원 미만의 구입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차를 압도했습니다. 여기에 레인지로버 이보크, 미니 등이 연상되는 빼어난 디자인과 SUV라는 차종이 주는 든든함, 오랜 기간 굵직한 모델들을 배출해온 쌍용의 SUV 전문 메이커 이미지도 시너지를 일으켰죠. 실제로도 KNCAP 충돌 안정성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등 기대한 만큼 안전한 차로 입증이 되기도 했어요. 흔하디 흔한 아반떼 대신 폼나는 SUV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마이 퍼스트 SUV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인생 첫 차를 마련하는 젊은 소비자,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전 계약 한 달 7천여 대,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으로 세그먼트 1위를 유지했어요. 여기에 2016년에는 만년 적자였던 쌍용차가 처음으로 흑자를 내면서 회사를 살린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 사이 새로운 경쟁차들이 시장에 속속 투입됐고 현대 코나가 출시되면서 1위 자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월 4,000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시장 2위로 코나를 맹추격했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쌍용차에 따르면 여성 고객 비율이 전체 판매량의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구매에 있어 성별 비율은 차급을 막론하고 남성이 높은 경우가 태반인데 비해 티볼리는 여성 고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았죠. 나머지 남성 고객 중 40, 50대 중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를 구매할 때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여성 고객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공교롭게도 제 주변에 티볼리 오너 4명 중 3명도 여성이네요. 사실 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행 성능과 만듦새가 뛰어난 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상에서 운행하기에 무리를 줄 만큼 성능과 품질이 안 좋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뛰어난 주행 성능은 애초에 주 구매층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이왕이면 합리적인 가격, 예쁘고 편리한 게 더 와닿았죠. 물론 시승도 안 하고 차를 사는, 나에게 맞는 차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는 우리나라 자동차 구매 문화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무용으로 갤럭시북이나 그램 노트북을 보러 온 대학생에게 비슷한 가격에 게이밍 노트북을 권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편 여성 고객에 한해 특별 할인을 하는 등 돈 없는 성별 마케팅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죠. 물 들어온다고 노를 너무 마구잘 들여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차종답게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티볼리에서 열린 시승 행사에 참석한 유럽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고 선주문 물량 5,000대가 모두 동나기도 했죠. 유럽에서도 르노 삼성 QM3의 원본인 르노 캡처, 부평에서 생산한 오펠 모카 등과 경쟁했고 2016년 한 해 11,205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이 신차 발표에 직접 나서 열의를 보였던 만큼 인도 시장에서도 꽤 잘 나갔어요. 비록 XUV 300이라는 이름으로 내외관과 파워트레인을 현지에 맞게 다듬고 마힌드라 로고를 단 배지 엔지니어링 모델로 출시됐지만 마힌드라 모델 중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인기 모델이 됐죠. 리어램프 디자인이 참 묘하네요. 여전히 잘나가는 티볼리였지만 그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경쟁자들은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티볼리를 위협했습니다. 원래라면 신차를 준비해야 했지만 사정이 녹록치 않았던 쌍용차는 신차급 페이스리프트로 단장한 베리뉴 티볼리를 출시해 이에 대응했죠. 외관은 앞서 출시된 신형 코란도를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그릴, 범퍼 디자인을 달리해 특유의 분위기는 그대로 이으면서도 화려하긴 했지만 어딘가 과해 보이기도 했던 직전 모델에 비해 좀 더 차분하고 깔끔한 인상으로 거듭났죠. 차급을 감안하면 고급 장비인 LED 램프를 적극 사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고 휠 디자인, 테일램프의 그래픽 등 적은 변화로도 체감이 크게 오는 디테일을 수정해 신형이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수출형에만 쓰이던 날개 엠블럼을 적용해 신선함을 더했고 휠베이스를 제외한 전장과 전폭, 전고도 전작보다 조금씩 커졌죠. 현대기아차의 페이스리프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생각보다 외관의 변화는 적었지만 내면만큼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실내는 이전 모델과 같은 곳을 찾기가 힘들 만큼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운전자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코란도와 동일한 것으로 구성해 변화를 주도했는데 블레이즈 콕핏이라는 이름의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디지털, 아날로그, 내비게이션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테마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그대로 옮기는 테마가 있는데 DMB 화면까지 복사되더라고요. 다만 방향지시 등 작동음 변경, 효과음 음량 설정 등 수많은 기능을 넣어놓고도 정작 스티어링 휠의 버튼 배치는 이전 티볼리의 것을 그대로 유지해 조작 편의성이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올드한 느낌을 줬던 전작의 수직형 센터 패시아는 거대한 방패 형태의 하이그로시 패널로 수정됐고 그 위에 다양한 편의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9인치의 시원시원한 인포테인먼트 화면, 별도의 정보창을 마련한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등 동급 경쟁차뿐만 아니라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편의 장비로 무장했죠. 이러면 코란도를 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각종 기능을 조작하기에는 편리했지만 생긴 게 좀 너무 평면적이라 예쁜 것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죠. 특히 최상단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송풍구가 시선을 강탈하는데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는 차들은 송풍구가 이렇게 상단에 배치되면 공기순환의 용이해 뒷좌석을 좀 더 쾌적하게 유지해준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반가운 변화는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출력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던 주력 트림의 1.6L 가솔린 엔진을 1.5L 터보 엔진으로 교체해 눈에 띄게 높아진 출력으로 보다 경쾌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동급 1.6L 가솔린 터보 모델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티볼리의 컴팩트한 차체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했고, 낭창낭창했던 하체와 전자식 스티어링 휠의 감도 역시 개선되면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죠. 디젤 파워트레인도 출력을 개선해 이전보다 시원스러운 출력을 제공했는데, 높아진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해 요소수 장치를 추가하면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직전 모델에서 많은 분들이 디젤 모델을 선택했던 이유가 1.6L 가솔린 엔진의 답답한 출력 때문이었는데, 이 모델에서는 그 부분이 해소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후측방 경고, 탑승객 안전하차 보조 등 첨단 안전 사양을 강화해 트렌드에 발맞춘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가격도 여전히 경쟁력 있었지만, 완전 신차로 출시된 경쟁차 앞에서는 그저 오래된 모델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세그먼트 1위는 코나에 이어 기아 셀토스에게 빼앗긴 지 오래였고,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르노 삼성의 쿠페형 크로스오버 XM3까지 난입하면서 시장은 과열됐고 티볼리의 인기는 서서히 식어갔죠. 2020년에는 리스펙 티볼리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다소 늦긴 했지만 현대기아차의 블루링크, 유보에 대응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인포콘을 추가해 스마트폰 원격 시동, 온도 설정 등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와 신형 코란도와의 판매 간섭을 우려해 2019년 아쉽게 단종됐던 티볼리 에어도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로 2020년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부활했죠. 전작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면서 코란도를 살 이유가 더욱 없어졌다는 게 좀 흠이지만요. 오토 캠핑과 차박 등 레저 수요에 발맞춰 캠핑카 제조업체와 협업해 캠핑카 모델을 만든 것도 나름 독특한 시도였습니다. 이 밖에 올해 10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각종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한 스페셜 트림을 추가했는데, 뷰티풀, 베리뉴, 리스펙 등 수식어를 유난히 좋아하는 쌍용차답게 이번에도 업비트라는 무리수 섞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웃기긴 한데 저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가 업비트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쌍용차는 스펠링도 다르고 업종도 겹치지 않으며 트림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어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브랜드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디자인으로 베이비 랭글러라고 불리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지프 레니게이드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X200으로 개발 중인 티볼리의 후속 모델은 코란도의 신형 모델처럼 이전 뉴 코란도를 연상시키는 레트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프로젝트 이름과 컨셉트카, 디자인 스케치 정도만 공개됐을 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2015년 서울 모터쇼에 공개돼 소비자들로부터 호평받았던 컨셉트카 XAV 어드벤처의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넉넉하게 두른 플라스틱 가니쉬와 두툼한 스키드 플레이트, 견고함이 느껴지는 다부진 차체 등 여심을 사로잡았던 현행 티볼리와 달리 남심을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컨셉트카에는 1.6L 엔진에 후륜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사륜 구동계가 탑재됐기 때문에 향후 전동화 파워트레인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 악화된 쌍용차의 경영 사정으로 후속 모델의 출시가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현재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까지 쌍용차의 든든한 막내이자 소형 SUV의 매력을 선보인 티볼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한 세대 전차를 타는 느낌이라며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는 혹평을 받았지만, 티볼리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평단의 극찬을 받은 영화가 관객들에게는 혹평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평단의 혹평에도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영화들이 있죠.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화도 있게 마련이고, 그런 작품들은 빛이 나죠. 근데 모두가 봉준호, 박찬욱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거장일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예술적인 면은 부족해도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을 충분히 즐겁게 해줬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런 영화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티볼리는 기획이 잘 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쌍용차 실무진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죠.
기울어진 집안에서 태어나 쌍용차의 생계를 책임졌던 티볼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티볼리의 이름을 잇는 새로운 모델을 우린 만나볼 수 있을까요? 2021년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언제나 재밌게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네요. 다가오는 2022년에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